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경영성과급, 이게 그냥 회사가 잘 돼서 주는 뭐랄까 선물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할 내 월급의 일부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퇴직금 액수가 정말 인생이 바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문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로펌의 법률 분석 자료들, 또 가장 최신 판례, 정부 지침, 그리고 HR 전문가들의 아티클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싹 다 모아서요,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을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당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임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도대체 뭐길래 수천억 원이 걸린 소송까지 벌어지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이라는 건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요? 네, 바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이 임금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당신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의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퇴직금 계산 공식이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재직일수 나누기 365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 평균 임금이라는 그 재료값이 비싸질수록 최종 결과물인 퇴직금도 커지는 그런 구조군요. 나눠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면 3개월간 월급으로 총 1,500만 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1일이다. 그러면 일일 평균 임금은 약 16만 5천 원이 되는 시기죠.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과급은 보통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퇴사 직전 3개월에 운 좋게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엄청나게 뛰고 반대로 성과급 받기 바로 전에 퇴사라면 완전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요. 1년에 한 번 지급된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그 금액 전체를 3개월치 월급에 다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떡하죠? 받은 총액의 12분의 3, 즉 1년치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목만 떼어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연간 지급액을 1년치로 보고 공평하게 3개월치만 반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성과급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4분의 1인 750만 원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추가되는 겁니다. 와, 월급 1,500만 원에 750만 원이 더해지니까 평균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네요. 그렇죠. 퇴직금 액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에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부터 한번 보죠. 일종의 서막이라고 할까요?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이 아주 명확한 판결을 내렸어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요. 여러 법무법인 자료나 정부 지침에서도 이걸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왜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난 건가요? 사기업이랑 뭐가 다른 거죠? 판단 근거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그 기관의 내부 규정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라고 지급 기준이랑 조건이 명시돼 있었어요. 즉, 뭐랄까, 회장님 기분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평가 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돈이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이미 법이라는 명확한 설계도가 있었고 대법원은 그 설계도를 보고 이건 임금이 맞네 하고 확인 도장만 찍어준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바로 이 판결에 따라서 공공기관들한테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다시 계산해 주라고 공식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임금으로 확정된 기준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케이스는 일종의 예고편이었군요. 이제 진짜 전쟁터, 바로 사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
자료를 보니까 S전자라는 거대한 전장에서도 재판부마다 깃발 색깔이 완전히 달랐어요. 대체 왜 이렇게 판결이 제각각인 건가요? 바로 여기가 가장 치열한 논쟁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법적 논쟁은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충돌이요? 네. 한쪽은 성과급은 회사가 잘 됐을 때 베푸는 선물이고 경영진의 재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다른 한쪽은 성과급은 직원들이 1년 내내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지금 법원은 이 두 철학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철학의 충돌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성과급은 지연된 급여다. 즉,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계속성과 노동 관행입니다. 한 보험사 판결을 보면요, 무려 12년 이상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어요. 12년이요? 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당연히 나오겠지? 하는 강력한 신뢰와 기대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걸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하나의 노동 관행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회사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S보증보험 사건 항소심 판결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무려 14년 이상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매년 지급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 그 자체는 이미 깨지지 않은 약속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군요. 네. 만약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14년 동안 매년 연말에 보너스를 줬다면 저라도 그 친구에게 야, 너네 회사는 그 보너스가 거의 월급이나 마찬가지네 라고 말할 겁니다. 법원도 그런 사회적 통념을 인정한 거죠. 하긴 그렇죠. 어떤 회사가 10년 넘게 매년 보너스를 주다가 갑자기 그거 원래 우리 마음대로 주는 선물이었어. 올해는 없어. 라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선 거의 사기당한 기분일 것 같네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회사는 보통 이건 회사 전체의 경영 실적에 따라 주는 거니까 개별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법원은 그럼 그 회사 전체의 경영 성과가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결국 개별 근로자들의 노력이 벽돌처럼 쌓여서 회사라는 집을 짓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집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성과급 더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근로의 질을 높이는 대가로 기능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실질적인 생활임금으로 기능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성과급을 예상하고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자녀 학자금 계획을 짠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롭게 베푸는 떡값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자, 지연된 급여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명히 할 말이 많겠죠.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나눠주는 거지 월급이 아니다라고요? 그쪽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쪽의 핵심 논리는 바로 불확정성과 지급 의무의 부재입니다. 첫째,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액수가 회사의 당기순이익 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근로에 대한 고정된 대가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익 분배,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서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것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S전자 1차 소송 판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겠군요. 성과급 지급이 환율, 원자재 가격, 글로벌 경제 상황처럼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못 받는 돈이니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 측의 두 번째 핵심 근거인 지급 의무의 부재가 나옵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규모를 새로 결정한다면 회사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이 주장에 더 강력한 힘이 실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들의 결정적 항방이 될 수 있습니다. A사 사례가 좋은 예인데요. 이 회사는 실제로 과거에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해가 7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안 준 적이 있었군요. 네. 재판에서 회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보세요. 우리는 지급이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관행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정말 팽팽하네요. 10년 넘게 계속 줬으니 관행이다라는 주장과
중간에 안 준 적도 있으니 관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군요. 그렇죠. 근로의 대가라는 주장과 외부 요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이익 분배라는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 치열한 법적 다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걸려있는 문제인가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아까 계산해봤듯이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그 결과 퇴직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죠. 그 예시가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연봉 6천만 원에 성과급 3천만 원을 받은 20년 근속 A씨. 이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네,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고 은퇴 후의 생활 안정자금일 텐데 판결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건 현재 재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바로 소급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과거에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겠네요. 갑자기 수천억 원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채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죠. 과거 퇴직자들에게까지 퇴직금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경우 일부 기업은 조 단위의 인건비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R&D 투자나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부 자료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한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난 퇴직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퇴직금을 더 주게 됐으니까 그만큼 재직 중에 주는 성과급을 깎는다. 그럼 결국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니 늘어나겠지만 그 대가로 현재의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더군요. 바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부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로 대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더 늘어나는 반면에 애초에 성과급 제도가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미래 투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격차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의무적인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과 규정을 통해 그 의무가 명확해지면서 임금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하지만 사기업은 지급 방식과 관행,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S전자 사건처럼 같은 성과급을 두고도 판결이 엇갈리는 거 보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네, 현재 여러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철학의 충돌과 그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그 파장은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요, 단순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기업의 성공에 기여한 근로자의 몫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익 분배, 이거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재량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까요? 즉, 성과급은 회사가 베푸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일까요?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보상 문화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